중국 후베이성에 거쳐서 들어온 중국인들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입국을 일단 한시적으로 막는, 차단하는 방안을 내일부터 오늘 자정이 되면 이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상황이 어떨지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의 입국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확히는 오늘 밤이죠. 내일 0시부터 중국 전용 입국장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오는 우리 국민은 물론 모든 외국인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권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한국 내 연락처를 쓴 카드를 제출하고 입국장에서 곧바로 통화가 이루어져야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입국 금지 카드도 꺼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단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을 가진 중국인은 입국이 제한되고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부터 최근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이와 함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던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됩니다. 일각에선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입국 제한 지역 확대 여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일본 환자 접촉자 45명이요. 오늘 자정부터 감시가 해제된다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손 씻기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요, 일부 지역 경제는 현재 손 씻을 수도 없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너무나 잘 되는 업종이 있죠. 바로 마스크 말입니다. 잘 되다 못해서 일부에선요, 사재기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기에 마스크를 팔아야지 양심을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2월의 첫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의 박기수 교수, 그리고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에도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가운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15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입원 환자의 이 상태가 호전이 됐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폐렴 증상이 호전이 됐다. 각종 검사도 많이 호전이 돼서 네. 지금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의 완치 정도까지 와서 퇴원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기수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가? 이 상태가 호전된다와 퇴원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퇴원은 그 건강상의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다음에 다만 이제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이른바 바이러스가 떨어져 나갔냐, 네. 이게 중요한데 네.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PCR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좀 영어로 얘기하면 폴리말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양이 작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증폭을 시켜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이분은 정상적으로 활성화돼 있다는 거고요. 다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통상 2번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첫 번째 했을 때 바이러스가 나간 듯 하다가 몸이 기력이 약해지거나 면역 시스템이 안 좋아지면 네.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PCR 검사를 통상 24시간 아니면은 메르스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네네. 오늘 검사한 다음에 내일 혹은 네. 내일 모레 해서 2번 다 음성이 나오면 이제는 바이러스가 없어진 걸로 하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라 좀 봐야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일단은 네네. 한국에서 걸린 환자가 건강하게 계속 퇴원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중국인들의 입국을 아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들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정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신진봉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도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인들 모든 중국인을 다 입국 대상에서 막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거쳐온 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후베이성이 진원지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한시인데 우한시를 거쳐오는 후베이성을 거쳐서 오거나 거기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14일 이내에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취한 조치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1차적으로 금지 조치를 했고요. 우리도 일본과 동일한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국제사회 공조와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문제가 더 확산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제한 조치를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중국 전역이 다 지금 이제 감염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을 거쳐서 오는 모든 분들에게 금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후베이성을 거쳐왔다도 입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본인 집에서 그렇죠.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다른 지역, 후베이성을 거치지 않고 온 분들은 전용 입국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역을 좀 더 방역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도록 중국에서 오신 분, 후베이성이 아니더라도 오신 분들은 전용 게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선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요, 박 교수님, 네. 중국 전 지역을 조금 전에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베이성에 국한하지 말고 중국 전 지역을 실제로 지금 중국도 전 지역이 모든 성, 31개의 성이 다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입국 대상에서 막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협회 얘기가 원론적으로는 매우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한국 이해 지역이 2주 동안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그 각 나라에서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알아서 그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건데 다만 현재 지금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게 특히 이제 후베이성에서 이미 한 40%가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시는 분도 문제고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는 후베이성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스위스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가서 한국 들어오면 2주가 아니라 통상 요즘에는 세계 일주를 24시간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까지 생각하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과연 어디까지 문을 닫아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중국과 여러 상황, 의사협회에서는 보건의료적인 상황을 100% 충실을 했을 테고 우리 국가로서는 외교적 여러 가지 상황. 를 고려를 해서 그랬겠죠. 결정을 했을 거고요. 네. 이제 검역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후베이성에서 오는 거는 했지만 이제 중국 다른 지역 이번에 보면 일본에서도 환자가 그렇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검역도 잘하고 증상자를 빨리 발견해서 최대한 조치를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김기혁 아나운서, 네. 다른 나라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일단 미국의 경우는 지난달 3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네.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이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 전체로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이 이제 입국 금지를 하는 이제 초강수를 두니까 그러네요. 거기에 이어서 호주, 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중국에 대한 어떤 빗장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모든 중국인 또 최근 14일 동안 이제 중국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를 했고 네. 자국민도 중국에서 들어올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베트남, 엘살바도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미얀마로 여객기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중국인 중에서
증상을 보이는 의심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얀마 사람 1명에서 2명 정도만 내리게 하고 회항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하.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17개 나라 정도는 중국인을 아예 원천 차단하는 지금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요, 새로운 지침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와 유증상기의 2m 이내의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접촉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일단은 접촉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아마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그런 방침을 밝힌 것 같은데 지금요. 확진자가 오늘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 어제 확진자가 15명까지 늘었고 아직까지 오늘 추가로 확진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15명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다행인 상황인데 언제 이 시간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확진된 환자들의 동선이 속속 공개되면서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김기혁 아나운서. 네. 8번째 확진자를 좀 볼게요. 지금 15명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8번째 확진자의 경우 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 확진자의 동선이 대체 어떻길래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접촉자가 74명이라고 하는데요. 8번째 확진자가요? 예, 아하, 이 확진자의 72명? 72명인가? 74명인가? 74명. 72명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72명인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2명으로 정정을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8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굉장히 좀 전국을 누비다시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어딜까요? 짚어볼까요? 한번. 네, 네네. 첫 번째는 1월 23일 우한에서 청도로 왔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달 23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월이요. 그리고 23일에서 24일 서초구의 아들 자택을 방문했고 25일에는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당일 25일에 전북 군산으로 이동을 해서 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방문을 했고 네. 그 다음 날 군산 아산 사우나 네. 그리고 음식점 여기에 27일 내과도 방문하고 28일 의료원도 가고요. 네. 그 다음 날 29일도 점심 식사를 외부에서 하고 30일엔 또 익산으로 갑니다. 이제 익산은 이제 원광대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네. 그쪽으로 갔던 거고요. 네. 그리고 31일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60대 여성이에요.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우리가 칭다오라고 말하는 청도 있잖아요. 청도를 거쳐서 인천공항에 통해 귀국하신 분인데 1월 23일 날. 굳이 말하면 전국을 무대로 돌아다녔다는 건 아니고 서울, 인천에 도착해서 서울, 그다음에 전라북도 군산, 그리고 익산 등등등을 전라북도와 인천, 서울 이 곳을 주로 돌아다녔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8번 확진자가 목욕탕도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불안감도 혹시 커질 수 있어요? 그때 갔던 분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만약 같이 있었던 분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볼 때 이 목욕탕에 있었던 접촉자를 모두 다 가려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제 그냥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게 같은 데 가면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지만 목욕탕 같은 경우 현금으로 내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시간에 그 목욕탕을 이용했는지 하는 부분을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우리가 확인 가능한 어떤 그 단계가 없으면 사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시간대에 이 목욕탕을 가셨던 경험이 있거나 네. 함께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네. 스스로가 격리를 하시든 아니면 스스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이 나거나 기침이 그렇죠. 날 때는 1339에 1339로 가서, 신고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또는 네. 거기서 상담 받으시고 정말 검진이 필요하다면 보건소나 다른 곳에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니까 여러분 어떤 증상 열이 나고 하는데 증상이 있으면 무작정 병원 가시면 안 되고요. 먼저 1339 이 번호를 먼저
전화를 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1339 번호를 이용하셔서 지침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박 교수님,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등등 이곳을 혹시 들렀던 확진 환자가 들렀을 경우에 그러면 그곳에 갔던 분들은 우려가 커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각 바이러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식중독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좋아해서 위로 타고 들어가서 콜레라도 마찬가지고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을철에 뭐 쯔쯔가무시 이런 것들은 모기도 그렇고 일본 내염도 그렇고 모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성접촉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 지금 메르스, 사스,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서 독감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목욕탕에 있었다고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특정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환자가 와서 재치기를 통해서 그 분말이 이렇게 퍼져 나가서 탁자나 손잡이 아니면 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통상 바이러스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사냐가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는 없지만 메르스나 사스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독감 같은 경우는 이런 탁자에 제가 재치기를 애취해가지고 떨어지면 24시간 정도면은 통상적으로 그냥 사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딱딱한 데에서도 오래 살고요. 그다음에 섬유질 이런 데서는 훨씬 더 덜 삽니다. 그래서 휴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묻으면은 자연적으로 하루 정도가 되면은 사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에서 특히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 온도가 뜨거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독감이나 이런 거 보면 겨울철에 많이 돌고 여름에 안 돌지 않습니까?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이 다시 자기의 입으로가 아니라 코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간다면 걸리겠지만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동시간에 있었다는 것도 가능성이 적고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걱정하시지는 말라. 다만 걱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39라는데 전화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8번 확진자도 우려됐지만요. 지금요.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라는 의심을 받는, 지적을 받는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12번째 확진자인데 12번째 확진자는 중국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무려 11일 동안, 그러니까 11일간요. 남대문 시장, CGV 그리고 KTX를 타고요. 강릉까지 방문할 정도로 그냥 국내에서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김경 아나운서 우려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12번 확진자에 대해서는요. 네, 맞습니다. 이동 경로라든지 이제 범위를 보면은 8번 환자보다는 12번 환자가 더 크다. 이동 범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접촉자도 138명입니다. 8번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9일에 김포공항에 들어와서 서울의 중구 방문을 했고 뭐 남대문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부천시의 CGV도 방문을 했었고 수원도 갔다가 강릉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금 접촉자분들이 138명이라는 것만 봐도 이동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저 12번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이 돌아다니면서 누구와 그 접촉한 사람들을 지금 다시 역추적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여러분, 지금 15명, 15번 확진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3번, 7번, 8번, 15번 확진자 이 4명이요. 중국의 우한시에 있는 국제 패션센터 이곳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한 국제 패션 센터가요.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 쇼핑센터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한국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있고 박 교수님 한 30분 정도 저곳에 한국인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오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벌일 때 이제 네. 발원지라는 걸 그렇죠. 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 평택 성모병원에서 한 사람이 기침이나 이런 걸 만회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들이마시면서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센터가 그랬다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 내지 오염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거기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이제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그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네. 분명히 증상이 없더라도 네. 충분히 스스로 자가격리가 필요하고 왔을 때는 자진해서 네.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역과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중국 후베이성에 거쳐서 들어온 중국인들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입국을 일단 한시적으로 막는 차단하는 방안을 내일부터 오늘 자정이 되면 이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상황이 어떨지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의 입국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확히는 오늘 밤이죠. 내일 0시부터 중국 전용 입국장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오는 우리 국민은 물론 모든 외국인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권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한국 내 연락처를 쓴 카드를 제출하고 입국장에서 곧바로 통화가 이루어져야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입국 금지 카드도 꺼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단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을 가진 중국인은 입국이 제한되고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부터 최근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이와 함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던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됩니다. 일각에선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입국 제한 지역 확대 여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와이드와 MBN 종합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이제는 우리 사회 또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요. 지난 휴일 발생했던 안타까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굉장히 차량이 세게 부딪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검은색 SUV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튕겨져 나옵니다. 자, 그 뒤에 이 차량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위치에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차량 연기가 나오고 있고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탈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앞부분이요.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은배 팀장님, 진짜 저 상황만 봐도 아주 지금 처참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 2월 2일 날 오후 4시 42분경에 그 포천시에 보면은 도로 이제 왕복 2차선 도로예요. 아하. 근데 30대 SUV 운전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편 차로로 가는 중에 맞은편에 오고 있던 SUV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그런데 이제 충돌한 건 문제가 아니라 네. 충돌해가지고 그 30대 가해 운전 차량도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마주오던 SUV 차량이 탔던 앞에 부부가 탔었는데 두 분도 중상을 입었지만 세상에. 안타깝게도 뒤에 타는 그 쌍둥이 8살 자매가 그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경찰에서는 아마 저걸 이제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하는데 어떻든 지금 30대 SUV 차량 운전자가 주황선을 넘어서 충돌을 했는데 저 도로가 좀 꾸물꾸물하고 코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제어를 못하고 상대편 주황선을 넘어가지고 들이받은 사건이 된 겁니다. 아우, 세상에. 포천에 아마 가보신 분들 저곳이 지금 어딘가를 아마 설명만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이 산정호수도 있는 인근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당시에 목격자분이 있습니다. 목격자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점심밥을 먹고 나와보니까 뭐가 순식간에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차가 충돌을 해갖고 막 차가 연기가 나요. 그래서 허겁지겁 나와봤죠. 나와서 보니까 이 둘이 충돌을 한 거예요. 충돌했는데 사람이 둘 다 내리질 못하더라고요. 사고가 커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뒤에 그 애들이 2명 있었는데 세상에요. 그러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저 CCTV상에 찍혔던 차량 SUV 차량은 피해 차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CCTV 영상으로 봤던 그 검정색 차량이 피해 차량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엄마, 아빠와 함께 8살 쌍둥이 자매가 타고 아우. 있었고요. 이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대편에서 하얀색 SUV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하얀색 SUV가 가해 차량입니다. 아이고.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는 과정에서 속도가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하, 세상에 지금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짜리 쌍둥이 자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쪽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일단 경찰 얘기 또 마저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이쪽 포천 쪽이 대기시니까 아마 여기 나들이 갔다 오시는 거 아니었나, 아마 그런. 글쎄, 아마 커브길이고 이제 조금 이제 방심하면 과속을 할 수 있는 데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은 사실은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박상배 변호사님 저 시간대는 무슨 앞이 캄캄한 저녁 시간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쩌다 이렇게 사고 난 거예요? 일단 1차적인 조사 결과 이 30대 SUV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이날 사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네.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미숙으로 중앙선 침범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울 때는 체열이 가능한데 경찰도 역시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과수의 체열 검사를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날벼락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예.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정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을 잃은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세상에. 평생 동안 저 도로 자국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 스키드 마크라 그러나요? 예. 저 상황이 저 자국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아이를 잃은 부모는요, 평생 동안 가슴에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본인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저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일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요. 정말 저런 분들은요, 영원히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게 했으니까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모두가 풍비박산 났고 저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 같은 네. 경우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물론 아직 음주운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차량 운전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나 지방도 달리다 보면 김은배 팀장이 늘 우리가 그런 위험성 안으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중앙선 이 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주오는 차하고 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늘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선 도로도 차량이 중앙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량을 다닐 때 우측으로 다닌다 그러면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또 그리고
과속을 하다 보면은 중앙선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해자도 사망을 했고 네. 또 피해자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민사만 남았는데 네. 차량이 책임보험 들어있다면 그 책임보험은 가능하고 네. 또 그리고 차량 손해배상법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한테 받지 못하면은 배상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어떻든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2차선이건 3차선이건 2차선이건 간에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무면허 하신 분이 과속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참 크나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요, 지금 가해 차량 운전자도 사망했기 때문에 물론 가해 차량의 유족들도 얼마나 상심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요, 피해 차량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너무너무 정말로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권 얘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진 총선 시계 첫 번째 얘기는 누구 얘기일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네. 모 언론 여론 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적합도, 그러니까 다음 대선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조사를 했어요. 어허.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에 올랐습니다. 허허. 1위는 이낙연 총리, 전 총리고요. 2위는 이낙연 전 총리 32.2%를 차지했고 네. 그전까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위를 항상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10.8%,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0.1%. 네. 그래서 역전이 일어났어요. 아하. 원래 이제 윤석열 총장은 본인은 관심 없다, 넣지 마라 했는데 아마 이제 조사하는 가운데 이름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랬는데 저런 경우가 나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 윤석열 총장이 현 정부의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좀 의문점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고 나서도 보이시는 행보 자체가 네. 정말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서 이분이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차기 대선으로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미는 게 어떻겠나라고 네. 하는 보수 진영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런 말이 있던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한다. 대선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대선 후보 적합도에 2위에 올라갔으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일단은 정치권은요. 애써 그냥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속내는 마냥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대표님보다도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일이죠. 우리 자유우파가 이렇게 여러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극우 보수 입장에서는 이 정부에 맞서가지고 철저히 싸워주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향후에 검찰총장 이후에 극우 보수를 대표하는 대권 후보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와 철저하게 싸워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모습이 한국당에게는 그리고 좀 극우 보수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좋은 후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황교안 대표가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했는데 이거 진심입니까? 진심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라고 보자. 제가 볼 때는 가슴 많이 아프시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대선을 목표로 하고 뛰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계속 줄곧 이 일을 하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밀렸어요. 지금 어쨌든 조금만 차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도력에 대한 상처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지금 총선 끝나고 나면요. 이제 대선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거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더 줄을 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입지가 엄청나게 불안해질 수 있어요. 만약의 경우요.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게 되거나 아니면 현격한 차이로
패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기 어려울 수 있다. 아하.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나 아니면 인지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들려드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얘기 중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뭐 깎아내리지는 않지만 약간 진영을 국한시킨 듯한 발언을 했던 게 극우 보수를 대표한다는 표현을 두 차례나 썼어요. 일단 평가절하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극우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로 보기에는 10%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하. 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현재 청와대 여권과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특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 인사가 단행되고 최광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해명과 비판을 하면서 네. 오히려 윤 총장이 뚝심 있게 원칙 있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다소 늘어난 게 아닌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총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SNS로 촌철살인 많이 날리시는 분이죠. 진중권 전 교수가 뭐 한마디 했네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본인의 SNS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분이 1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정치를 할 뿐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아넣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붙인 말이 추미애 장관님,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은 다 죽음이다. 아이고. 그러니 그냥 이분 총장 하실 때 얌전히 조사받고 처벌받고 끝내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제가 알기로는 진중권 전 교수가 SNS로 이제 요즘 그 정치 아닌 정치를 하는데 네. 이낙연 전 총리한테도 이낙연 씨라고 SNS에 했던 분이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는 2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윤석열 총장의 행동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관점적으로.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이렇게 충돌하고 또 의견도 국민들의 의견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 법무부가 그걸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제 입장이 있지만 그건 분명히 양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검찰 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계속 얘기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잘하고 있고 법무부가 그걸 막으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거는 검찰 개혁과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온다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조금 깎아내는 듯한 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높이는 발언을 하시는 거죠. 결국 본인은 검찰의 현재 수사는 타당하고 법무부가 뭔가 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진중권 전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했던 그 SNS 썼던 글 중에요. 김문배 팀장님 이런 얘기 글쎄요 좀 서슬퍼렇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기 썼던 말이에요. 진중권 전 교수가. 추미애 장관님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은 다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다 죽음이라고 했는데 진중권 전 대학대 교수가 사실은 진보 농객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진보 쪽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비판을 난리서기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요즘에 핫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출마 시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할 뿐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한자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그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윤석열 총장한테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진보 쪽에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은 진보 쪽에는 쓴 약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해 못 하시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그냥 본인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윤석열 총장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여론조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나의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2위라는 결과를 받아보고 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후보군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대검찰청 측도 이제 앞으로 혹시나 있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좀 넣지 말아달라라는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되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한국갤럽이 2월 중에 차기 대통령 적합
또 발표를 할 예정인데 네. 주관식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관식으로 설문한 결과 그 응답이 나왔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발표해야지 특정 인물을 뺄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아, 그게 왜냐하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도 이와 관련해서 지지 후보를 주관식으로 물어봐 놓고 특정한 인물에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고의적으로 이 인물을 빼버리면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한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네. 다만 후보군을 미리 설정해놓고 객관식으로 설명할 경우에 네. 특정 인물을 넣을지 뺄지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율 판단이라고 덧붙이고 아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말 정치할 마음이 없을까요? 과거 발언으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네, 제가 2015년에 그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네, 정치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마음이 정말로 대선이 가까울수록 변하지 않을지. 왜냐하면 검찰총장 법으로 보장된 임기는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주목되는 인물 한 명 더 있습니다. 김기현 아나운서 누굽니까? 네,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분이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네.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다. 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 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불과 어제만 해도 힘든 일 가겠다, 힘들게 가겠다 했는데 하루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사실은 그 후보검증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잖아요. 추가 자료 내십시오, 추가 자료 내라고 그랬죠.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회의예요, 사실은. 최종 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1시간 전에 자기 SNS 글을 올렸어요. 그 말은 본인이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아하. 최종 결정에서 아마도 출마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즉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 명예롭게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나 네. 주변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이 개인적으로 본인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총선 전체판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요소예요. 네. 부동산 문제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본인이 선당 우사의 목적에서 아마 당에서 그 부분을 고민했을 거예요. 개인의 문제보다 전체 총선판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 또는 이분이 만약 출마를 하게 되면 당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공천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온 것 같고 그걸 네. 본인이 아마 깨닫게 되시면서 스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아마 이 총선 끝나고 나서 훗날 아마 뭔가 책으로 쓴다면 할 말 많을 거예요. 근데 박성매 변호사님, 왜냐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조국 전 장관이 나에게 뭔가 용기를 줬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실제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아하. 민주당이 예비 후보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45일째 군산 바닥이 표류하고 있고 예비 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읍소를 하기도 했고요. 네. 어제 SNS에서는 집을 팔아 생긴 차액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고 아이고. 매각 차액보다 80만 원 가량을 더 기부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밝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자 시절 최순실 특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인연 등을 언급하면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읍소 전략을 펴기도 했었죠. 네. 조 교수의 활약이 다 아는 일이고 네. 저도 기자로서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열며 촛불에 불을 댕기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라면서 본인의 역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김의겸 전 대변인 말고 지금 여론을 신경 쓰는 인물 하나 더 있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전 의원도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이 제가 볼 때는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정말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잖아요. 부동산 문제와 미투 문제는 물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혐의 없음이 나와서 어느 정도 본인은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휘발성이나 파급력을 본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주위에서도 아마 말리고 있는 것 같고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출마를 계속 보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뜻을 접지 않아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아마 부적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고민정 전 대변인 당에 입당했죠, 민주당에?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당의 모든 것을 맡겨놓은 상황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입당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의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민정 전 대변인 결국 입당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희비가 엇갈렸네요. 예,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일단은 출마할 꿈을 접었고, 네. 맞습니다. 네.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제가 앞서갔네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 지금 이제 출마, 입당했어요. 꽃다발까지 받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을 갈지 당에 일임하겠다는데 어디서 과연 맞대결을 펼칠지 관심이 또 모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31일 날 불교계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본인이 뭐 선물을 보냈는데 그게 육포여서 또 논란이 아하. 됐었고. 그전에는 또 합장을 안 하시고 이제 불교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지난 30일 날 경기도 하남에 있는 상월선언을 방문을 해서 네. 합장도 하고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것들에 사과하고 이런 이 얘기를 모습이네, 했어요. 진짜.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주지스님 만나서 합장하는 어허.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네. 저게 논란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저런 논란이 되면 불교계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양날의 검인 게 본인은 또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러네요.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다 어떻게 같이 볼지. 하네요, 다 같이 그러니까요. 합장을.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이 본인한테는 종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메 팀장님,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미 일각에서는 얘기는 했을까요? 총선 앞두고 분명히 불교계 가서 사과할 거다 합장하면서 그 얘기는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같이 갔던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마 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번에 아마 6%라는 거 사실은 불교에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결례죠, 그런 이건데. 문제를 결례를 그 황교안 그 대표가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비서실 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 거죠. 그렇죠. 가서 이제 어차피 대표 합장하는 이름으로 거. 가는 거니까 그렇죠. 선물이네. 합장이라는 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은 황교안 대표가 사실 합장까지 했다고 한다면 네. 불교계의 마음을 달래려고 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 합장을 통해서 글쎄요, 그동안 좀 이 뿔난 불교계나 또 불교 신자들 이번 총선 앞두고 좀 뿔나있던 그 불교계를 다독일 수 있을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죠. 뚜껑을 열어봐야죠. 저 합장 행동 하나로 과연 다독여질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이런 가운데 오죽 지금 고민이 깊겠어요. 그러니까 고심 끝에 가서 원래는 자기 행동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관불 의식 때 합장 안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총선 앞두고 총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한 2달 남았나요? 2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앞두고 지금 불교계가 찾아가서 허리 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심은 또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종로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그렇죠. 없겠죠.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조롱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듣게 됐는데 아이고, 네. 대표로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네. 이야기했냐면 뭐 어디로 나갈지 또 네. 어떤 형태로 나갈지 이것도 아직은 이제 검토 중이다. 아하. 라는 아직도 입장은- 검토해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현재 뭐 공석인 거죠. 예, 네. 이렇게 봐야겠죠. 아직도 고민 중이랍니다. 왜냐면 이게 글쎄요, 맞을까요? 총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지역을 택하든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야, 총선 앞두고 와서 표 달라고 하면 우리의 민심이 움직일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 어디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도저히 아직은 모르겠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때가요, 수도권 험지 얘기했던 때가 딱 한 달 전입니다. 오늘 2월 3일이잖아요. 저 때가 1월 3일 날 했던 얘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종로 아직 결정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로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맞대결은 물 건너 가는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황 대표가 한 달째 명확한 언급을 피하면서 결단을 미루고 있는데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황 대표의 의중이 종로 출마를 고사하는 쪽으로 강하게 기울면서 종로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종로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분석되고 있는 데다가 네. 이 전 총리와 맞대결에서 패할 경우에 원내 진입 실패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존재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인데 뭐 지금 여당에서는 막 좀 뭐랄까요? 시체말로 비아냥도 거린다면서 황 대표님 가실 데 없으면 우리 지역으로 와서 맞대결 나랑 해봅시다. 이런 말도 나온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황 대표가 지금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선택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시면 이낙연 전 총리가 무서워서 대결 못하는 거 아니냐. 질 것 같으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정말 대권 후보로서 또는 당대표로서 본인이 했던 말을 예컨대 수도권 험지 출마해서 장렬하게 싸우겠다고 했던 말이 과연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당의 사기랑도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나 지금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아니 본인도 안 나가는데 내가 왜 험지에 나가야 되냐. 본인 맞아요. 고향으로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 대권 후보로서의 이미지도 손상이 갈 수 있고 네. 총선에서 많은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 의원 후보자들이 네. 과연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 측에서도요. 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정도 출마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고사하는 모습은 본인한테 또는 당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보 진영을 향해 독설을 날리는 진중권 전 교수가요. 황교안 대표한테도 일침 날렸네요. 보수를 살리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데 종로 나가란 얘기잖아요. 과연 막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황 대표의 고심 뚜껑이 열리는 순간까지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